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계리지 우편상식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시험 준비하시고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리지 공무원 과목 개편 이후에 우편상식, 금융상식 20문제씩 보게 된 첫 시험이고요.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개정사항이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꽤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험이 끝나면 늘 아쉬움이 남죠. 하지만 이제 복귀한다, 피드백한다 생각하시고 어떤 함정들이 있었고 어떤 것을 다시 분석해야 되는지 좀 함정 위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시험 보시면 당연히 우편상식 과목 특성상 학습 자료의 내용들, 개념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출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보시면 문제에 걸리는 거 없이 쉬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문제 유형으로 들어가 보면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들이 꽤 많고요. 이거는 기존의 우편상 유형들을 그대로 다룬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예상한 거와 마찬가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런데 뭐 하나만 나온다거나 이제 뭐 두 개, 세 개를 다 찾아서 선지에 니은, 디귿 이런 것이 아니라 옳은 개수를 찾는 것들, 이런 건 상대적인 체감 난이도가 당연히 올라가는 유형들로 보입니다. 일단은 단원별 출제 분포도와 총평을 간단하게 하고 각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별 출제 분포도를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국내 우편의 13문제, 그리고 국제 우편 7문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 비율은 저희가 일단 20문제 우편 상식을 시험을 본 첫 시험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비율로 처음 제시가 됐다라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비율들은 계속해서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문제 번호 순서예요. 각 문제 설명 시 다시 진행을 하겠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지엽적인 것보다는 큰 주제 범위 안에서 출제는 되었다. 하지만 항상 저희가 시험 공부할 때 늘 주의한다라고 보는 어떤 필수 주체들, 어떤 관서, 누구 중심이냐, 그 다음에 무게라던가 절차 이런 것들은 핵심 포인트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3문제 구성 보시면 기존의 개편 전에 중요 파트였던 것을 유지를 하고요. 저희가 뭐 4챕터에 이런 부가 서비스에서 13문제 중에서 3문제, 그리고 우편 요금에서 2문제, 그 다음 우편 물류 파트에서도 이제 이 개정사항들이 꽤 많이 반영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 자료들은 늘 항상 중점적으로 자세하게 그 내용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따 문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표 같은데 아래 왜 이렇게 작은 표시로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된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항상 그 큰 개념으로 어떤 서비스를 K패킷이다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용어들의 주체들을 각각 구분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우편 13문제, 그리고 국제 우편. 국제 우편 같은 경우에는 7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1챕터에서 4챕터 정도까지 이제 출제가 된 것을 보여지고요. 이거는 뭐 여기까지만 중요하다라고 하긴 그렇고 시험마다 다른 변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문제 전체 분포들 한번 보셨고, 총평에 대한 건 제가 자세하게 이제 자료로 업로드가 된 상태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내 우편은 기존의 출제 중요한 범위에서 좀 균형 있게 전 범위에 걸쳐서 출제가 된 것이고, 국제 우편은 특히 1챕터에 4챕터에 집중 출제됐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사항에서 꽤 많은 비중 있게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를 다시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늘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단어로 뽑아서 암기하고 넘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문제 구조를 보시면 어느 정도 논리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특징들을 크게 이해한 다음에 적용할 선지들이 꽤 많아요. 그런 다음에 크게 개념적인 걸 이해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업무 담당의 주체가 누군지, 세부적인 절차, 이용의 금액 이런 것들을 두 번째 단계에서 암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늘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단순 키워드 중심의 암기가 아닌 세부적인 특징 처리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독을 하면서 문제 훈련과 함께 암기를 했을 때 여러분 시험장에서 다른 과목들과 같이 적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억에 있는 것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훨씬 더 입체적인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이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문제를 그냥 보면은 알고 있는 서비스들, 종류들이 대부분이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선지 하나하나들을 들어가 보면
우편상식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굉장히 세부적인 함정들을 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자, 우편물의 외부 표시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좀 가볍게 출발을 해요. 자, 1번 보시면 통상 우편물의 요금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 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라고 해서 1번이 맞는 선지죠. 또 하나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옳은 것을 찾는 게 많다라고 저희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시험 전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선지 하나들을 지우고 틀린 걸 고치고 이런 훈련을 하신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가장 정확한 답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옳은 것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왜냐면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유형별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에 틀린 것을 고쳐주고 훈련하는 그 과정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1번이 바로 맞죠.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 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2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집배 코드는 총 몇 자리? 9자리였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도착 집중국이 3자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2자리, 배달국이 3자리예요. 그래서 2, 3, 2,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뒤에는 맞고 앞에가 틀렸습니다. 바로 X고요. 자, 3번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우편상식의 대표적인 함정 중에 하나죠. 보시면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요금 표시 인형은 표기할 수 없다. 맞아요. 그런데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는 기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X입니다. 표기할 수 없고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 기재할 수 없습니다. X고요. 자, 4번에 보시면 흔한 함정 뭐예요? 우편번호와 집배코드를 헷갈리게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뒤에 모든 내용이 우편물의 구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코드로서 이렇게 숫자로 변환한 것이다. 이거는 집배코드가 아니라 우편번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래에 살짝 넣어놓은 게 집배코드는 우편물의 구분, 운송, 배달에 필요한 구분 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뭐예요?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이 바로 집배코드입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복습 한번 하시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는 그렇게 함정이 많은 주제는 아니에요. 바로 1번이 보이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도 개정사항의 내용이죠. 국내 우편에서 이 우체국 소포에서 다양한 계약 소포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1번에 보면요. 방문 소포, 우체국 소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요. 자, 1번.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방문 접수 신청 가능해요. 자, 뒤에 요금 수취인 부담, 요금 착불 신청 불가하다 X. 어때요? 이거 가능하다. 바로 지우셨어야 되고. 자, 2번에 보시면 초소형 특정 요금이라고 있습니다. 계약소포에. 자, 월 평균 10,000통 이상 발송 업체 중에 초소형 물량이 몇 퍼 이상이요? 90%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2번도 X예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계약소포와 구분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연합체 발송 계약이란 계약자가 주계약 여기요. 이 내용이 맞냐를 찾는 거죠. 계약자가 주계약 우체국을 지정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우편 관서에서 별도의 계약 없이 계약소포를 발송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 3번에 대한 내용은 다수지 발송계약입니다. 다수지 발송계약. 자, 그래서 자, 요 3번이 틀린 거죠. 3번도 틀렸고 4번에 보시면 한시적 발송계약. 자, 시즌별로 계약이 가능한. 근데 그 기간이 보면 3개월 이내에 한시적으로 요 기간이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계약 소포를 발송하는 것이다. 4번이 맞는 정답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1번, 2번, 3번 보시면서 지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연합체 발송 계약이냐라고 3번에 나와 있었는데 3번은 다수지 발송 계약이고 이건 참고해 보시면 연합체 발송 계약은 뭐였냐면 상가나 시장 같은 데에서 이런 일정한 장소, 무슨 시장이다 했을 때 유사사업을 목적으로 연합하여 법인이나 임의단체 회원들이 한 개의 우편관서와 계약하는 과정을 연합체 발송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건 참고해 주세요. 자, 4번입니다. 2번에. 자, 그래서 개정사항 발표된 계약소포의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요거는 방금 정리한 부분이고요. 자, 3번 문제는
선택 등기도 마찬가지. 이제 개정사항에서 좀 중요시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옳은 것은요. 1번에, 자, 취급 대상은 2kg.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수치나 관서에는 함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보고 눈여겨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크게 분석하고 가는 문제들은 우편상식에 거의 없습니다. 자, 1번에 선택 등기는 몇 킬로그램까지요? 6kg까지죠. 특급 취급 시 30kg 이하. 통상 우편물. 네, 근데 여기서 2kg 때문에 이미 틀렸습니다. 자, 2번에 보면요. 선택 등기는 전자우편, 이길 특급, 계약 등기, 그리고 발송 후 배달 증명의 부가 취급이 가능해요? 불가해요? 가능해요. 자, 맞습니다. 근데 선택 등기라는 게 뭐예요? 1회차 때는 대면 배달을 시도하고 만약에 이 배달을 하지 못했어요. 2회차에는 폐문 부재다. 문이 닫혀있고 만나지 못했다. 라고 하면 여기 이제 뒤에서 보실 텐데 우체함에 이제 투함을 하고 거기에 완료한다 라고 보잖아요. 준등기 처리한다 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우편함이죠. 자, 우편함의 배달이 완료된 경우에는 발송 후에 배달 증명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여기는 2번이 맞는 내용이 바로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달 기한. 접수한 다음 날부터 선택 등기는 며칠이네? 3일이네죠. 자, 그 다음 4번에 손실 또는 망실일 때 최대 얼마까지요? 10만 원까지. 손해배상 제공, 여기도 마찬가지요. 자, 배달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손실 또는 망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옳은 내용을 고르시는 건데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 기본적인 함정이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무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배달 기한의 보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손해배상 금액을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4번 문제 보시면 선납 라벨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오히려 이런 유형은 괜찮아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모든 것을 모두 골라라 했을 때 헷갈릴 수 있는 유형들은 예를 들면 8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푸시기에 12번. 왜 몇 개를 고르는 거 있죠? 그리고 국제우편에서 개정사항에서 굉장히 중요시 범위를 다루고 있던 국제회신우표권이 20번에 단독 문제로 출제됐죠. 옳은 걸 다 골라라 해서 몇 개 찾는 거. 이런 유형들이 더 난이도, 체감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알지만 굉장히 섬세하게 낸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시 확인을 저희가 할 거고요. 4번 같은 문제는 일반적인 보통의 유형으로 보시면 돼요. 우편 상식에. 자, 기억 가볼까요? 선납 라벨 서비스. 사용 권장기간 경과로 인쇄 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지에 여기 보시면 기업과 니은이 다르죠. 일부 훼손이요. 일부 훼손이면 동일한 발행 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 가능하다 불가하다? 가능하죠. 일부 훼손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에 대한 구매 정보나 이런 걸 알 수 없다. 자, 여기 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판매 정보의 식별이 불가능할 때는 이 자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발행 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불가였잖아요. 기억은 가능하지만 니은은 불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계속 많이 보셨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편물의 접수 시 우편 요금보다 내가 라벨을 높은 걸 붙여요. 그러면 라벨 금액이 많은 경우에 잉여 금액 환불 가능하다 불가하다? 불가하다. 디귿 X죠. 자, 리을에 보시면 구매 당일에 하나여 어디에서? 판매 우체국에서만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이 문제 옳은 것은 기억과 리을이에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증명 서비스에서 내용 증명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고요. 자, 바로 선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1번. 자, 내용 증명을 보내요. 보내는데 문서 이외 물건도 여기 그 자체 단독으로 내용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 X죠.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내용 증명의 대상은 문서에 한정한다. 그래서 이 문서 외의 물건 이런 것들을 이 자체만 따로 단독으로 내용 증명 취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번 X고요. 자, 2번 살펴볼까요? 내용 문서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A4 용지였어요. 그런데 자, A4 용지 규격보다 큰 것은 발송할 수 있다 없다? 발송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 크기가
어떻게 기준이 되냐? 뭐 기준으로? A4 용지 크기로 접어서 매수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단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용증명 우편 보낼 때 A4 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A4 용지보다 만약에 작다라고 하더라도 A4 용지로 본다. 요건 참고해 두시면 되고요. 1번, 2번 바로 X 하셨어야 되고, 자, 3번 가볼게요. 자, 다수인이 여러분 보세요. 다수인이 연명으로 여러 명이 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명한테 보내는 거는 동문 내용 증명이 있었고요. 여기서 지금 다수인이 연명으로 발송하는 내용 문서다라는 거예요. 다수인이 보낸다. 이렇게 해당 사람이 다수가 되는 거죠. 발송인 기준이요. 그랬을 때는 자, 다수 발송인 중에 1인의 이름과 주소를 우편물의 봉투에 기록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다수인의 연명 발송 내용 증명 기준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4번. 3번 일단 옳은 거 바로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 4번에 보시면 자, 발송인이 보낸 다음에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그러면 이 문서 한 통마다 재증명 청구 당시 내용 증명 취급 수수료에 뭐가 걸리셨어야 돼요? 전액이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증명을 청구하는 그 당시의 내용 증명 취급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것의 몇 %? 반. 여기요. 취급 수수료의 반액을 재증명 문서 한 통마다 징수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 시험장에선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옳은 선지를 골라내는 실력까지 가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한 번 더 이런 함정이었구나, 이런 걸 놓친 게 있구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풀어보시면 일단은 5번까지는 큰 함정들은 없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했고요. 자, 6번 한번 가볼게요. 6번에 보면요. 자, 국내 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어서 이런 것도 이제 좀 세부적으로 줬죠. 왜냐하면 팩스, 그 다음에 나만의 우표, 그 다음에 고객 맞춤형 엽서, 그 다음 우체국 축하카드를 각각 개별 서비스들에 대한 것을 선지 하나씩 준 거거든요. 자, 기억 보세요. 자, 팩스예요. 자, 모사전송 우편은 여기서 걸리셔야 돼요. 자,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모든 이런 표현 나오면 또 모든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놓치는 건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저희 시험에서 뒤에서 국제우편에도 그런 것들이 꽤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X입니다. 자, 팩스, 우편 서비스의 취급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고시하는 우체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고요. 우편 취급국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일단 X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나만의 우표에서 홍보형. 자, 여러분 여기 기본형이 있고 이제 각각 시트형이 있고 홍보형이 있는데 홍보형을 줬어요. 그래서 홍보형의 신청 시에는 기본 이미지 한 종 외에 큰 이미지 한 종을 어떻다?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홍보형 및 시트형 이 두 가지는 기본 이미지 1종 외에 큰 이미지 한 종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 나만의 우표 안에 구성들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 봐주세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여기 고객 맞춤형 엽서였어요. 고객 맞춤형 엽서를 교환 요청할 때는 자, 교환 금액을 수납하고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우표 엽서 항공서 간으로 교환 가능하다, 불가하다, 가능하다. 맞는 거죠. 자, 니은 디귿이 맞고요. 자, 리을 한번 볼까요? 우체국 축하카드입니다. 발송 시 일단은 문화상품권 함께 발송 가능해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금액이 틀렸습니다. 지금 50만 원 한도 내라고 되어 있는데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옳은 선지는 니은과 디귿해서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억에서 이미 이 관서 취급 가능한 우체국에서 바로 체크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편 요금에 대한 파트예요. 요금 별납, 요금 후납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해서 보셨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꽤 상세하게 냈죠. 왜냐하면 담보금 면제 대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할게요. 표현을 길게 그려줬습니다. 별납 및 후납을 얘기를 했는데요. 1번에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요금 별납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정한 우체국이나 우편 취급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에 대한 취급을 말하는 거예요? 우편에서 요금 별납이죠. 1번 맞고요. 자, 2번에 보시면 네, 별납은 자, 여러 통의 우편물을 한 번에 보낼 때 별도로 증납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편 날짜 도장을 찍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자, 3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선지가 지금 여기까지인데 최초 요금 혼합이에요. 혼합은 요금을 이후에 납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담보금을 설정할 때 2분의 1 면제냐 전액 면제냐라는 부분에 함정을 냈습니다. 상세하게 낸 편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계약일로부터 체납하지 않고 4년간이요. 자, 4년간은 몇 퍼센트? 50%가 아니라 그러니까 100% 전액 담보금 면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고하시면 만약 50% 담보금 면제 대상이다 라고 하려면 4년간이 아니라 2년간이에요. 최초 계약한 날로부터 체납하지 않고 2년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담보금의 2분의 1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 학습자료 기본서 내용 보시면 이 면제 대상이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별낸 것입니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함정들을 낸 문제고요. 자, 4번이요. 모든 요금 혼합 계약자는 요금 혼합 계약국, 계약 우체국의 변경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4번은 맞는 선지고 3번이 틀린 선지요. 이제 담보금에 대한 부분을 냈고요. 자, 이제 8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요금 감액과 관련한 문제고요. 자, 이 부분 또한 개정사항에서 비중 있게 다룬 주제고요. 그리고 우편상식에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유형이 바로 8번 같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 문제 길이는 짧죠. 하지만 유형을 보시면 요금 감액을 받을 수 없는 총 개수는 이라고 하고 선지를 준 다음에 개수를 다 찾으시는 거예요. 요게 1번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들어가 보면 이 감액 대상이다 아니다를 한 번 더 응용해서 적용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재에서 개념대로 이러이러한 것이 감액 대상입니다. 이걸 암기한 걸 바로 적용해서 푸시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할 부분, 추론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서조구편물로 요금 감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의 총 개수는 이라 했으니까 결국 선지 하나하나가 감액 대상인지 아닌지가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기억해 보시면요. 자,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지금 서조구편물의 감액 대상이 아닌 걸 찾는 겁니다. 자,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0쪽이래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감액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게 자, 서조구편물 중에 감액 대상 우편물을 가장 처음에 정리하는 게 뭐냐면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몇 쪽 이상이어야 돼요. 48쪽 이상인 책자 형태로 인쇄된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40쪽이면 뭐가 아니에요? 감액 대상이 아닌 거죠. 자, 하나 찾았습니다. 자, 니은을 보세요. 우편엽서 지로용지가 각각 한 장씩 동봉된 것이에요. 이거는 감액 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감액 대상 중에 우편엽서, 빈봉투, 지로용지, 발행인, 명함은 각각 몇 장만 동봉이 가능하다? 한 장만 동봉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도 각각 한 장씩 동봉된 것이니까 이 니은은 서조구편물 중에서 감액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니은은 그러면 X가 되고요. 자, 니은 보셨고 디귿 한번 살펴볼게요. 자, 디귿에 본지 부록을 포함한 우편물의 한 통의 무게가 1kg인 것이라고 했어요. 자, 제가 앞서 설명드렸을 때 한 번 더 추론할 게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자, 감액 대상의 서적 우편물에 본지 부록 등을 포함한 우편물 한 통의 총 무게가 몇 g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죠? 1200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200g을 초과할 수 없는데 1kg이면 초과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감액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은 상품의 선전 및 광고가 전지면에 20%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감액 제외 대상에 따로 얘는 빼서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 이런 건 바로 그냥 텍스트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몇 퍼센트를 초과하면 전지면에 10%를 초과하는 것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럼 20%면 얘는 감액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감액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개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총 2개인데요. 그 중에서 선지를 찾아보면 기억이었죠. 감액 받을 수 없는 거 서적 우편물로 그 다음에 리을, 기억 리을 2가지입니다. 그래서 2개를 찾으면 된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문제를 푸실 때 함정이 꽤 많은 유형이다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살펴봐야 적용할 수 있는 주제가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이제 우편사서함의 일반적인 그 계약의 순서 그리고 계약의 해지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넣어보시면 사서함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국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1일 배달 예정 물량이 몇 통 이상이었어요. 100통 이상인 이러이러한 순으로 계약할 수 있다. 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계약사항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름 계약에 대한 부분, 해지에 대한 부분, 관리에 대한 거를 포괄적으로 낸 문제예요. 자, 요거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3개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의 총 수량이 월 몇 통에 미달할 경우요? 30통에 미달하는 경우가 되죠. 그런 경우에 사서함 사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이거는 이제 운영 관리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서함을 운영하고 있는 관서의 우체국장은 연 몇 회 이상이죠? 2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를 정비하여야 한다가 돼서 100, 그 다음에 32가 들어가면 정답은 4번이 됐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런 계약 사항들을 다뤘고요. 자, 이거 9번 문제는 앞에 선지 내용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시험지에 있었던 사용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문제 보시면 이제 우편물류 파트의 주제가 되고요. 물론 단순한 그런 우편물과 관련한 운송 용기를 짧게 제시해줬지만 세부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냐 아니냐라는 문제예요. 함정이 있죠. 자, 왜냐면 자, 실제로는 이렇게 4가지만 줬지만 저희가 이거 개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신규 학습 자료에 반영된 주제가 되고요. 각각 종류들에 대한 표가 쫙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개를 낸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에 보시면 우편 운반대, 평 팔레트. 네, 맞는 내용이에요. 소포 등 규격화된 우편물 담기와 운반이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소형 우편 상자와 대형 우편 상자를 냈거든요. 그래서 소형 우편 상자는 우편 상자 중에서 소형 통상물 우편물을 담는다. 맞아요. 근데 3번 보니까 대형 우편 상자, 대형 통상 우편물 담기 이러실 수 있죠. 그래서 함정이 있었어요. 여기서 뭐가 틀린 거냐? 보시면 얇은 대형 통상 우편물 담기가 아니라 대형 우편 상자는 두꺼운 대형 통상 우편물 담는 이 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순서대로 소형, 중형, 대형이라고 봤을 때 얇은 대형 통상 우편물은 어디에 담냐? 중형 우편 상자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자들의 종류를 내용을 낸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뭔가를 분석하고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맞냐 아니냐라는 걸 상세하게 암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대형 나왔을 때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3번이 틀린 것은 얇은이 아니라 두꺼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얇은은 뭐다? 중형 우편 상자다라는 거죠. 우편 물류 파트의 문제가 되고요. 10번과 12번이 둘 다 10번, 12번, 13번 우편 물류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제시가 된 부분이고 기존의 개념에서도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10번에 4번 뭐 특수우편 자료는 부가취급 우편물을 담는 자료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11번에 보시면 손해배상 및 2가지를 같이 줬어요. 자, 이용자 실비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이번에 문제는 실제 이걸 뭐 국내 우편도 그렇고 국제 우편에서 금액 자체를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내진 않았지만 2가지 제도를 비교하는 상세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옳은 것은이요. 1번부터 가볼게요. 설, 추석 등 특수기간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 늦게 배달되는 경우는 자, 지연 배달로 본다, 보지 않는다. 지연 배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다가 돼야죠. 된다 하니까 틀린 겁니다. 자, 2번 계속해서 연습하시는 기준이 2가지가 있었죠. 지연 배달에 대한 기준 2가지. 자, 기간이 다르죠. 자, 우편물 접수일 D+1일에 여기 20시 이후에요. 자, 20시 이후에 배달된 당일 특급 우편물. 일단 당일 특급의 배달 기한은 당일 20시 이내예요. 이거는 배달 기한이 되고 지연 배달에 2가지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자, D+1에 20시입니다. 20시 이후에 배달된 당일 특급 우편물은 국내 특급 수수료만 손해배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X죠.
국내 특급 수수료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편요금. 여기 정리된 거 보시면 자, 이게 더 늦은 거죠.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기준이라는 게 D 플러스 1일 20시 이후에 배달된 당일 특급 우편물은 요게 맞는 내용이요. 우편요금과 국내 특급 수수료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가 맞아요. 여기는 국내 특급 수수료만이니까 틀린 거고, 그럼 어떨 때는 국내 특급 수수료만이에요? D 플러스 1일에 0시부터 20시까지 이게 먼저죠, 시간이. 여기에 대한 배달부는 국내 특급 수수료만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준을 비교하는 함정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손해배상 함정으로 보여지고요. 2번은 X고요. 자, 오히려 이번에 이용자 실비 제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 3번 보세요. EMS 우편물은 종추적 조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여기요. 3일 이상 지연응대한 경우에는 무료 발송권 1회 3만 원권 이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거고 3번이 맞습니다. 이용자 실비로 지급한다. 그래서 2번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한 함정에서 X가 되고 3번의 이용자 실비 사항에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에 여러분들 함정이 있죠. 자, 3번과 4번에서 이용자 실비 제도가 되는데요. 이용자 실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기간들에 대한 건 늘 학습하실 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뭔가 함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유념하셔야 되는데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가 아니죠. 자, 이거 이용자 실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예요. 그래서 거기 4번은 X가 되는 게 다음 날이어서 틀린 거예요. 나머지 15일 이내에 해당 우체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맞고요. 다음 날이 X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그런 2번에 손해배상에 대한 두 기간의 함정이 있었다라는 거 살펴봐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념상으로 쓱 봤을 때 운송용어 간단하게 제시했네, 쉽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2번처럼 이렇게 옳은 걸 또 총 개수를 골라라. 이러면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더 어려워 보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골라내야 돼요. 또 하나가 맞다라고 보이면 왠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이런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편 물류 파트에서 10번의 주제와 같이 연결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용어를 굉장히 꼼꼼하게 낸 편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 지금 보시면 옳은 것은인데요. 자, 보세요. 간편. 뭔가 하향하니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거냐? 포인트가 운송편의 톤급을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자, 이 운송편의 톤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간편이 아니라 감차라고 해야 돼요. 여기는 기억이 틀린 거예요. 제가 제시해 놓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간편이라는 건 뭐였냐면 우편물의 발송량이 적어서 정기편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운송편을 줄이는 것. 이것을 간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운송편을 줄이는 건데 지금 제시된 내용은 뭐다? 톤급을 줄이는 거다라고 해서 감차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틀린 거고요. 자, 니은에 보시면 거리 연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리 연장, 운송 구간의 추가로 수수국을 연장하여 운행한다. 이게 거리 연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니은 일단 맞아요. 그 다음에 다음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에 보시면 여러 운송 용어 중에 툭 줬어요. 디귿에 구간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체크하실 게 정해진 운송 구간을 운송 형태별, 그래서 교환이냐, 수집이냐, 배집이냐 이런 운송 형태별을 보는 건 뭐냐면 운송 용어 중에 편이죠. 무슨 편이냐? 그래서 운송 형태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리되어 있는 게 자, 운송 선로 용어 중에 편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간이 틀린 거죠. 실제 구간이라고 하는 운송 용어는 최초 발송국에서 최종 도착국까지의 운송 경로를 뜻합니다. 자, 여러 용어 중에 대한 걸 구분한 본 부분이에요. 디귿 X가 되고요. 자, 리을도 보세요. 우리 배집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우편 집중국 등에서 배달할 우편물을 배달국으로 운송하는 이 배집은 배분과 수집이
통합된 운송 형태다라고 돼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 지금 여기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제가 일단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배집이란 용어가 맞으려면 이거 제시 개념에 대한 거 다시 불러 넣는 거고요. 배집은 배분과 수집이 통합한 형태다. 이렇게 자꾸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요? 배집이 아니라 배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아래 노란색 보시면 이게 리을 선지 내용 그대로거든요. 우편 집중국 등에서 배달할 우편물을 배달국으로 보내는 운송 형태가 문제 제시된 거죠. 이건 뭐다? 배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지에 나왔기 때문에 구분하려고 넣는 거예요. 배집이라고 하는 것은 배분과 수집이 통합된 거였어요. 그래서 옳은 것이 여러분 니은의 하나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운송 용어에 대한 세부적인 단어를 낸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된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10번도 그렇고 12번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계산하고 복잡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포인트를 잘 잡아서 풀어야 되는 유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옳은 것의 개수는 1개고 그 1개가 니은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틀린 거 한번 고쳐주시면 되고요. 자, 13번도 유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 12번, 13번이 둘 다 우편 물류 파트의 주제가 되거든요. 네, 개정사항에서 추가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요. 자, 1번에 보시면 일단은 들어가요. 1번에 이런 발착 업무 처리 과정을 세부적으로 줬죠. 그래서 분류, 정리, 구분, 발송, 도착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1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지금 분류 정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류 정리. 근데 보세요, 뒤에. 자, 구분이 완료된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서 송달증을 생성하고 체결, 우편물을 적재하는 이 과정은 분류 정리 작업이 아니라 뭐에 대한 작업? 발송 작업이에요. 그래서 13번 보시면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인데 2번이 바로 틀린 선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만약에 이게 분류 정리 작업이다라고 하려면 이런 구분하고 구분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계 구분, 수구분을 나누는 이것을 분류 정리 작업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선지고요. 나머지 보시면 3번에 주소, 우편 번호 주의에 이런 거 기계 구분 불가능하죠. 표기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4번에 소포 우편물을 운반차에 적재한다. 그러면 수취인 주소가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위쪽을 향하여 앞면이 위쪽을 향하도록 적재해야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 바로 파악할 수 있다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편 물류 파트에 앞에서 보시면 10번도 그렇고 12번, 그 다음에 13번이 단어적으로 제시한 것 같지만 10번, 12번에서 상세한 표 안에서 일부를 냈기 때문에 실제 푸실 때는 함정이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자, 13번까지가 바로 국내 우편이었고요. 14번부터 국제 우편이 됩니다. 국제 우편도 마찬가지 개정사항에서 발표한 신규 내용들을 많이 다뤘어요. 문제에서 보시면 사전 통관 정보 제공 16번에 대한 문제 그렇고요. 19번 좀 함정이 있습니다. 스마트 접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20번 국제 회신 우표권. 이런 사항들은 개정사항에서 집중적으로 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14번은요. 바로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 우편 업무 관련 국제 연합체는 어디냐라고 했어요. 자, 카알라 연합을 바로 나오셨어야 돼요. 자, 한국 포함 몇 개 국가? 11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아시아 태평양 연안지역 10개 국가로 결성을 하고 2021년 12월 현재 한국 포함해서 몇 개예요? 11개 국가다라는 거죠. 이렇게 4번 확인되고요. 1번에 만국 우편연합, 그 다음에 2번에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을 제시했습니다. 3번은 뭐 세계물류기구인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주로 다루는 기구 성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15번 푸실 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보험소포의 보험가액은 원화로 발송이 일단 원화로 제시한다, 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반복했던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4번을 확실하게 고르시는 거 중요하고요.
자, 뭔가 모든이다, 뭐뭐를 제외한이다, 뭐뭐를 포함이다 라고 하면 함정이 또 있을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2번이 푸실 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가다반을 제시를 할 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푸실 때 어떤 함정이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풀어보니까 실제로 아까 제가 우편물류 파트나 그 다음에 이런 15번 문제나 그 다음에 18번 그 다음에 16번도 함정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고요. 근데 거의 국제우편에서는 그런 표현들의 함정이 많습니다. 자, 왜냐면요. 자, 옳은 것부터 일단 틀린 걸 제외해 볼게요. 1번 엠백이죠.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의 등기 취급은 쭉 가다 보면 자, 어디가 바로 틀렸어요? 자, 발송에 제한이 없다. X죠, 바로. 자, 정리합니다. 어땠어요? 엠백,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은 일반으로는 등기 아닌 어느 나라든지 보낼 수 있다. 근데 뭐는 제한돼요? 등기는 취급하는 나라가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실제 미국, 캐나다는 등기를 현재 2021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제한이 없다라고 하니까 바로 X가 되는 거죠. 자, 요건 바로 좀 찾으실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고요. 자, 2번이 그냥 쓱 읽고 넘어가다 보면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자, 보세요. 시각장애인이나 공인된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발송하는 공무를 위한 모든 우편물은 저희가 요금에 대한 거 뭐 무료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그 취급 가능한 우편물의 포인트를 뒀거든요. 시각장애인 우편물로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을 만약에 바로 보고 넘어가 다른 선지 안 보셨으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함정은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뭐가 틀렸냐? 자, 시각장애인 우편물로 취급이 가능한 것은요. 시각장애인이나 공인된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발송하거나 수신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녹음물, 서장, 시각장애인 활자를 표시된 금속판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뭐 문제에서 이런 활자를 표시된 금속판을 제외한 다음 X다. 그런데 여기 뭐가 틀렸냐면 이건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발송하는 공무를 위한 모든 우편물은 이것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용에서는 발송하거나 수신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였지 모두는 아닌 거죠.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죠, 15번에. 근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사실 4번이 너무나 명확해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옳은 거를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고르는 것도 실력이다. 그걸 연습하기 위한 거고 지금 해설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이 출제할 때 함정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정리하시는 거 국제우편이에요. 그래서 소형 포장물은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서류에 동봉이 가능해요. 그런데 내용품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단히 밀봉하여야 한다가 X예요. 자, 왜냐하면 내용품의 검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X죠. 자, 정답은 지금 4번인데요. 이게 4번입니다. 자, 보험소포요. 자, 보험가액을 제시할 때 요 칸에 뭐로 쓴다?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원화 단위로 기재한다. 근데 4번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2번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 살펴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 보시면 국제우편물의 사전 통관 정보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이 부분도 개정사항에서 강조 좀 집중적으로 나와 있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정답은 여러분들이 바로 3번에서 항공소포만 있는 걸 보고 틀린 거를 고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4번 표현이 저희가 그 학습자료 정리했던 내용의 표현과는 국가는 39개국이 맞지만 뭔가 함정을 제시하긴 했어요. 물론 시험장에서 3번을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요. 자, 우리나라의 HS 코드는 몇 자리다? 10자리다. 10자리. 자, 그 중에 앞자리 6개 자리 숫자는 뭐에 해당해요? 국제 공통 분류에 해당합니다. 일단 1번 맞고요.
자, 2번에 보시면 국제우편물 사전통관 정보 제공은 우편 취급국을 포함합니다. 포함한 전국 모든 우체국이 적용 대상 관서예요. 2번 맞아요. 자, 3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그냥 쓱 전체적으로 맞지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일단 정확한 게 1번이 돼야겠죠? 자, 대상 우편물은 EMS에서는 비서류였고요. 자, 소포에서는 항공 소포만 들어가면 안 되고 선편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공 소포만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보시면 EMS 비서류 소포의 항공과 선편 요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3번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라 했냐면 항공 소포 소형 포장 우편물, 그러니까 소형 포장물 K패킷으로 한정한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소포에 선편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X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3번을 골라내셨어야 되고, 그냥 제가 4번은 이런 함정도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사전 통관 정보 제공에 대한 대상 국가는 39개국이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4번 보시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 저희가 정리할 때는 이렇게 대상국가 카알라 우정연합, EU, 브라질 등 39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39개국이다. 어쨌든 맞아요. 왜요? 미국, 캐나다, 브라질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습 자료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아래 해당 국가들 다 나열했어요. 자,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개념을 정리할 때 해당 국가 39개국을 다 외워야 된다? 아니에요. 실제 지금 요번에 우편상실 보시면 지나치게 지엽적인 내용들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수치들, 무게나 이런 관서들, 절차에 대한 수치들 이런 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걸 뭐 다 암기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나름의 이런 표현에 차이를 두어서 출제했다. 하지만 어쨌든 해당 국가가 맞다라는 거예요.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정답은 3번. 항공, 선편 둘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17번도 국제우편에서 대표적으로 우편물 접수 시에 운송장 작성에서 많이 반복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15번과 17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제소포입니다. 자, 도착국가에서 배달 불능 시 발송인이 우편물을 돌려받지 않을 경우에 이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항공 우편물의 실중량. 왜냐하면 물론 17번은 국제소포가 되고 저희가 15번에 4번에 보험소포의 보험가액을 일단 발송인이 그 보험가액을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실중량, 부피중량, 요금 이런 것들은 누가 쓰는 거예요? 접수 담당자가 기재를 해야죠. 접수 담당자. 발송인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2번 맞고요. 그 다음 3번 계속해서 반복하는 국제소포에서 보통 소포는 몇 그램 단위, 100g 단위로 절상하고 보험소포는 10g 단위로 절상한다. 네, 3번 맞습니다. 자, 4번 바로 보세요. 자, 이거 수정 가능하다, 불가하다? 불가하다. 원래 운송장으로 수정할 수 없고 새롭게 작성해야 됩니다. 4번에 보시면 보험소포의 보험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1회 하나여 정정 가능하고 이후에 기표지 새로 작성이 아니라 고쳐 쓸 수 없다. 어떻게 한다? 새롭게 운송장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이게 4번에 옳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쳐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험 가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쳐 쓸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수 담당자가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없고 보험 가액 잘못한 경우에 지우거나 수정하지 말고 새롭게 작성하도록 누구에게? 발송인에게 요구해야 한다가 맞는 내용이었죠. 정답은 4번이 틀린 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을 볼게요. 자, 18번도 굉장히 함정이 많은 문제예요. 15번에 2번이 함정이었다면 18번은 3번이 함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가다반 정답이 발표되기 전에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푼다라고 생각하면서 적용했을 때 쓱 읽다가 3번에서 놓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이지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28번은
실제 시험 전에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K패킷에서 1번이랑 4번이 포인트입니다. 실제 이것을 구분해서 제시를 했어요. 자, 뭐가 다르냐? 한번 살펴볼게요. 국제우편의 K패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1번에 보시면 자, 왜 이게 관서가 다른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내용이 달랐습니다. 자, 1번 보세요. 국제우편 규정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땡땡이 고시한, 지금 여기서는 전자상거래용 국제우편 서비스다. 그러니까 K패킷이라고 하는 게 누구누구가 고시한 이런 국제우편 서비스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바로 틀렸어요. 여기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실제 개념에서도 학습자료에서도 처음에 얘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전자상거래용 국제우편 서비스이다. 자, 제가 그래서 단순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다 보면 분명히 함정이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앞뒤 맥락 없이 이것만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제가 4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어가 달라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전자상거래용 국제우편 서비스예요. K패킷은. 그래서 4번에 뭐라 했냐면 해당 제휴국가, K패킷의 제휴 서비스 국가는 누가 고시하냐. 내용이 다르죠. 이거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여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학습자료 보시면, 기본서도 보시면 아래에 이러한 표시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주체가 같은 서비스의 두 개냐가 절대 아니고요. 이러한 전자상거래용 국제우편 서비스다라는 걸 고시한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리고 K패킷에 해당 서비스 국가는 누가 고시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 함정 높은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 서비스에 대해서 1번에 그 서비스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과 제휴 서비스 국가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거에 함정을 제시한 거죠. 자, 그리고요. 나머지 2번 가볼까요? 자, EMS와 같은 경쟁 서비스이며 고객 맞춤형 국제우편 서비스로서 평균 송달 기간이 지금 5일에서 6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7일에서 10일로 정해놓고 있죠. 자, 근데 제가 처음 설명할 때 일단 이러한 함정이 있고요. 3번도 헷갈릴 수 있다 쓱 보면 왜냐? 자, L로 시작하는 우편물 번호를 사용하면 맞아요. 그러면 K패킷 특징 중에 하나가 1회 배달 성공률의 향상을 위해서 해외 우정 당국과 제휴하여 무엇 서명 없이, 왜냐하면 그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배달률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발송인의 서명이 아니죠. 발송인은 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배달률을 높이려면 누구의 서명 없이? 수취인이죠. 수취인의 서명 없이 배달하기로 약정한 국제우편 서비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3번의 X고요. 그래서 만약 28번이 함정이 높은 문제로 보여지고요. 국제우편에서 1번과 4번의 기본적인 함정이 있고 3번에서는 요 주체를 구분하는 또 간단한 함정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9번에 보시면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라고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개정사항에서 추가된 주제 중에 하나였고요. 저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꼼꼼하게 학습하신 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었어요. 물론 전 지금 이 문제의 함정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옳지 않은 것은 고를 방법은 쉽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1, 3, 4가 무난하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제우편에서도 스마트 접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에 이 접수 대상 우편물은 반드시 암기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EMS, 국제소포, 등기소형 포장물이 이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의 대상 우편물입니다. 1번 맞고요. 자, 2번 잠시 두고 3, 4번부터 볼게요. 자, 3번. 그러면 이 인터넷으로 어떤 스마트 접수를 먼저 한다. 물론 이 EMS와 국제소포나 등기소형 포장물의 방식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스마트 접수 우편물 중에 대상 우편물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방문 접수가 가능한 우편물과 그렇지 못한 우편물을 또 구분합니다. 자, 3번 맞아요. 자, 4번에
이런 스마트 접수를 하게 하면 접수 채널의 다양화, 꼭 처음부터 방문 접수하기 전에 스마트 접수가 가능한 부분이죠.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 및 접수 창구의 요원에 부담의 경감에 기여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1, 3, 4가 정확히 맞아요. 자, 그런데요. 자, 이번에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 우편물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우편물의 종별에 관계없이 스마트 접수 요금 할인 5%가 적용된다 라고 해서 틀린 선지거든요. 자, 그런데 학습 자료에 보시면 정확하게 두 개를 크게 구분한 다음에 일단 EMS에 대해서는 스마트 접수 요금 할인 5%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EMS는 스마트 접수 할인 5% 적용이다. 저희가 아까 3번 선지에서 보신 것처럼 우체국에서 방문 접수 픽업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아까 3번에 그런 가능한 우편물과 아닌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런데 자, 제가 지금 2번을 한번 이런 함정이 나름 있었다라는 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국제소포와 등기포장물에 대해서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한 그 개정 내용에서도 몇 %다 아니면 뭐 차이가 있다 없다를 설명한 것은 없어요, 사실. 근데 확실하게 EMS에 대해서는 스마트 접수 할인 5%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제소포 등기소형 포장물 스마트 접수 후에 근데 이런 차이는 있었죠. 저희가 정리할 때도 EMS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픽업을 한다. 근데 국제소포나 등기소형 포장물은 우리가 스마트 접수한 다음에 고객이 우체국의 창고를 가야 돼요. 결국은 국제소포나 등기소형 포장물은 방문 접수 불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스마트 접수 안에서도 그 둘의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이유는 EMS에 관한 스마트 접수 할인율은 5%인데 여기서 이제 실무의 내용들을 제가 또 찾아보니까 등기소형 포장물은 실무에서 일부 적용을 해요. 이 요금 할인을. 스마트 접수에 대한 할인을. 국제소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무의 다른 내용들을 찾아본 부분이고요. 저희가 학습 자료 기준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 내용의 자체는 이렇게만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EMS는 스마트 접수 할인 5%, 나머지 우편물에 대해서는 몇 %를 제시하진 않고, 왜냐하면 여기는 다르다. 국제소포나 등기소형 포장물은 아니면 할인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은 또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9번에서 그런 것 때문에 헷갈리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하지만 일단 시험을 본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1, 3, 4가 확실히 가능해요. 옳은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그럼 2번을 찾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방법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분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관계없이가 아니라 EMS가 스마트 접수 할인 5%다 라는 거죠. 자, 20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회신우표권도 개정사항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주제고요. 그리고 여기도 회신우표권 자체가 내용이 많은데 옳은 것의 총 개수를 다 골라라 하니까 난이도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제우편에서는 20번 문제가 가장 난이도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들어가 볼게요. 국제회신우표권의 특징 기억합니다. 옳은 것의 총 개수니까 정확하게 찾아내셔야겠죠. 수취인의 회신요금에 부담 없이 외국으로부터 회답을 받는 제도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국제회신우표권이죠. 네, 기억 옳은 내용이요. 자, 니은 가볼게요. 만국우편연합 총회가 개최되는 몇 년마다 4년마다였죠. 매 4년마다 총회 개최 지명으로 발행한다. 자, 니은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디귿에 보시면 그럼 이 회신우표권 만국우편연합 여기서 걸리셨어야 돼요. 관리이사회에서 발행하며 각 회원국에서 판매한다 라고 했는데 관리이사회가 아니라 국제사무국입니다. 여기 세부적인 주체를 낸 겁니다. 자, 디귿 X예요. 자, 그 다음 리을 잘 보세요. 현재 필요한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다량 구매. 이게 왜냐하면 요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량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에 판매 제한과 거절 사유에 해당된다. 네, 이런 경우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해당합니다. 자, 리을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미음이 은근히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맞다고 만약에
일단 저희 지금까지 찾은 거 기역, 니은, 리을까지잖아요. 만약에 미음도 맞고 비읍도 맞다 해버리시면 5개가 되거든요. 일단 미음은 틀린 선지요. 근데 이것도 실제 개념서 보시면 학습자료 발표된 내용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래 세부적으로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꼼꼼하게 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쓱 읽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안내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간의 개념이겠죠.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단순한 그냥 키워드 중심의 암기가 아니라 그 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인 거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음에 국제회신 우표권 판매 시, 자, 여러분 보세요. 교환 개시일, 교환이 가능한 개시 시작, 일 안내를 철저히 해야 될까요? 언제요? 마감일이죠. 여기 보시면 유효기간의 개념으로 교환의 마감일 안내,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다라는 유효기간의 안내를 철저히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보이셨어요. 네, 뭔가 보이셨어야 되고 충분히 세부적인 함정을 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얘는 틀린 내용이에요. 미음이 지워져야 돼요. 자, 비읍 갑니다. 자, 국제회신 우표권 우리나라에서 얼마예요? 1450원 암기사항이었고요. 필수 주제죠. 자, 교환할 때는 850원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 바로 비읍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내용을 보시면 기역, 니은, 다음에 리을, 비읍으로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체, 발행 주체에 대한 함정과 세부적인 어떤 교환의 개시일이 아니라 마감일 안내 철저히 필요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850원은 항공보통서장 몇 지역이요? 4지역에 20g의 요금이 바로 8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개로 2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우편상식은 이런 과목이다 라는 걸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험지를 놓고 개념서 보시고 확인하시면 내용 자체에 복잡한 게 없네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과목들과 함께 제한된 시간 안에 본다는 거 1번, 그리고 굉장히 상세한 주제들에서 포인트를 제시하는 함정들이 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옳은 것을 구분하는 문제와 옳은 거의 개수를 다 골라라 라고 선지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주지 않고 부르는 것들,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함정들의 어떤 포인트가 있냐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시험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살펴보셔야 될 주제들이 있다면 그 암기사항들 그리고 유형들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